당신 정말 제 남편 맞나요? 근데 왜 절 이렇게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세요?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의젓한지. 혼주 어머님,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도 될까요? 웨딩홀 로비는 하객들의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서정임은 연초록색 한복 자락을 여미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편 어딘가는 계속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도, 아니, 오늘 같은 날일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빈자리였습니다. 식장 입구 쪽에서는 신부 측 하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하객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자리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혼주석 배치도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신랑 아버지 자리는 언제나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17년째 비워둔 그 자리를 오늘도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 도윤이 신랑 대기실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새하얀 턱시도 차림의 아들은 어느새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지,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쁜데 뭐가 안 괜찮겠니?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임은 그 손의 온기로 간신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식장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 입장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마음을 가다듬고 혼주석으로 향했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는 사돈 최경수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신망 있는 사업가로 알려진 최경수는 정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댁, 오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좋은 며느리 맞이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인사가 오가는 사이 로비 쪽에서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누군가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식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정장을 입은 남성이 최경수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절제된 걸음걸이, 조용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경수는 그를 특별석으로 안내하며 주변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임의 시선이 그 남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식장을 둘러보는 순간 정임의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부채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안일 하시면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7년 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각도, 눈매의 곡선, 입가의 주름까지, 세월이 흘러 깊어진 주름들까지도 정임이 상상해왔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시동생 만철이 황급히 물을 건넸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정임은 물을 받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그 남성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경수가 그 옆에 앉아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장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신랑 도윤이 버질로드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임은 아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남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최하늘이 아버지 최경수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태식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있는 걸까?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이 오갔습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임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의식의 일부는 계속 그 남성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임은 혼주석에 앉아 며느리의 큰절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인사를 받았습니다. 신부 아버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그 빈자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정임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담담하게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패백이 끝나고 기념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양가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최경수와 그의 가족들이 섰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정임과 도윤, 그리고 친척 몇몇이 자리했습니다. 사진 속 구도는 어딘가 불균형했습니다. 신부 측의 든든한 가족 구성과 달리 신랑 측은 어머니 혼자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임의 얼굴에도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17년간 혼자 지켜온 무게가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임도 일어서려는데 그 남성이 최경수와 함께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주석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최경수가 정임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사돈댁,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남성이 정임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더욱 또렷했습니다. 눈가의 주름, 코의 윤곽, 입술의 모양,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겹쳐졌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어머니입니다. 남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낮고 거칠어진 듯 했지만 억양과 말투의 리듬은 분명 기억 속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최경수가 덧붙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정임은 남성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눈빛은 정중하되 낯선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억도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듯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태식이라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17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지워버린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남성이 다시 한번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걸음걸이까지도 태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를 살짝 더 올리고 걷는 습관, 손을 주머니에 반쯤 넣고 걷는 버릇까지. 시동생 만철이 정임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피로 연장으로 가시죠. 하객들이 기다립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철이 재촉하듯 정임을 이끌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정임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남성 생각뿐이었습니다. 확신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던 기다림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원탁마다 하객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박수와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임은 혼주석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자꾸만 저쪽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성은 최경수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남성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물컵을 들어 올리기 전 손가락 끝으로 컵 테두리를 2번 톡톡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버릇, 태식의 버릇이었습니다. 태식은 늘 물이 든 차든 컵을 들기 전에 테두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태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공사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알려준 습관이라고, 컵에 금이 가 있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몸에 배었다고.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까지 똑같다는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임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식사 도중 남성이 접시에서 특정 나물 반찬을 조용히 옆으로 밀어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나리였습니다. 태식도 미나리를 못 먹었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다며 늘 피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치워놓던 방식까지 똑같았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 사람이 태식이 맞다. 분명히 맞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만약 태식이 맞다면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도윤과 하늘이 혼주석으로 다가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임은 억지로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한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도윤이 어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정임은 아들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희나 손님들 잘 챙겨. 신랑 신부가 다음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정임은 다시 그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최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혼자 남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했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좀. 정임은 둘러대고 홀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몇 걸음 떼지 않아 VIP석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태식이 늘 그런 식으로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멍하니 그리고 조용히. 정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으셔서요. 실례지만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 혼주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임은 남성의 얼굴을 가까이서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마에 작은 흉터까지 보였습니다. 태식도 그곳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흉터라고 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준호라고 합니다. 윤준호. 성이 윤씨. 정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식의 성도 윤씨였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성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연결고리가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명함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에는 해외 무역회사 대표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임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건설 쪽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윤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 기억이 많이 비어 있어서요.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비어 있다고요? 윤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7년 전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17년 전, 정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식이 해외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게 정확히 17년 전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윤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그 순간 최경수가 다가왔습니다. 사돈댁 무슨 일이십니까? 정임은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최경수의 표정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귀한 손님께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윤준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혼주 어머님께서 아드님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좋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드님이라는 단어. 저 사람이 태식이라면 저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의 결혼식인데, 그런데 남의 아들 보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람이 태식이 맞는 것 같은데 날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아들도 알아보지 못한다. 17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인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만철이 정임을 찾아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님, 왜 여기 계세요? 신랑 신부가 작별 인사드리러 갑니다. 정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철은 정임의 붉어진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아까 그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정임은 만철을 쳐다보았습니다. 만철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만철아, 너도 봤지? 저 사람 형님 닮지 않았어? 만철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도윤이한테 미안하잖아요. 정임은 만철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만철이 너무 급하게 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마음을 다잡고 피로 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아,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임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잘 살아. 엄마는 괜찮아. 신랑 신부가 퇴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편에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출구에서 하객들을 배웅했습니다. 윤준호도 최경수와 함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임은 그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 속에서 단 한 조각의 기억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윤준호의 눈빛은 여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윤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최경수와 함께 식장을 떠났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식장이 텅 비었습니다. 정임은 혼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만철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가시죠. 정리는 제가 할게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철이 부축했습니다. 형님, 진짜 괜찮으세요? 정임은 만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철아, 넌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만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 형님 맞는 것 같은데 넌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해? 만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소란만 일어나요. 정임은 만철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만철이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 하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쳤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정임은 만철의 부축을 받으며 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참았지만 내일은 못 참겠다. 저 사람이 정말 태식이라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17년을 기다렸는데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남자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멀어지고 손을 뻗으면 사라지고 정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은 고요했습니다. 도윤은 어제 신혼여행을 떠났고 집에는 정임 혼자였습니다. 17년 동안 익숙해진 고독이었지만 어제 이후로는 그 고독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식탁에 앉아 윤준호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함을 밤새 수십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 회사명, 연락처. 정임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작정 전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차라리 최경수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수는 윤준호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최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최경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댁. 사돈어른,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요. 최경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식장에 오셨던 분 윤준호 씨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경수의 목소리가 약간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윤 사장님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정임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요. 한 번만 제대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수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사돈댁, 윤 사장님은 아주 바쁜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시간 내주신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차 한 잔만 대접하고 싶습니다. 최경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만나주셔야 합니다. 윤 사장님은 공개적인 자리를 피하시는 편이라서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첫 단계는 넘었습니다. 최경수가 주선만 해준다면 윤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 최경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준호가 만나는 것을 수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확인한 결과가 실망스럽다면 어떡하지? 만약 정말 다른 사람이라면 정임은 그날 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물어본다면 윤준호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정임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식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 가족 사진, 태식이 써놓은 메모들,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정임은 그 중에서 가장 선명한 가족 사진을 골랐습니다. 도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도윤 옆에 태식과 정임이 서 있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아, 나 꼭 돌아올게. 사고 나기 전날 밤 태식이 했던 마지막 말. 다음 날 오후 정임은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가방에는 사진과 몇 가지 단서들을 넣었습니다. 라운지에 도착하니 윤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다가가자 윤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임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최 사장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정임은 윤준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눈매, 코, 입매,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태식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어제도 여쭤봤지만 17년 전 사고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윤준호는 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고
제 신원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았다고요? 네. 사고 현장이 혼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신분을 정리하고 살아왔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려다 말고 먼저 다른 것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왼손목 안쪽에 동그란 흉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윤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정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용접 일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생긴 흉터였어요. 윤준호는 천천히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작지만 선명한 동그란 흉터가 보였습니다. 정임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흉터 저도 어떻게 생긴 건지 모릅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있었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윤준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사람. 윤준호는 사진 속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윤태식? 17년 전 해외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준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윤을 보고 정임을 보고 다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이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일치합니다. 얼굴, 흉터, 사고 시기까지. 그리고 정임은 윤준호가 어제 보였던 습관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물컵 테두리를 2번 치는 버릇, 미나리를 피하는 습관, 왼쪽 어깨를 약간 올리고 걷는 버릇까지. 윤준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봐도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임은 윤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윤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게,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게. 윤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임은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락 주세요. 언제든 기다리겠습니다. 윤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몸은 여기 있지만 기억은 어딘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철이었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윤 사장님을 만나셨다면서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최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괜히 일만 복잡해집니다. 정임은 화가 났습니다. 만철아,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왜 이렇게 막는 거야? 만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17년 전 일이 다 드러나면 우리 모두 힘들어져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세요. 정임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철의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 뭔가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준호가 태식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임은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상실, 기억회복, 사고 후 기억장애. 여러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억은 말보다 감각으로 되살아난다. 특히 냄새와 소리는 기억의 강력한 촉매제가 된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던 냄새, 소리, 맛. 무엇이 있었을까? 정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들깨 미숫가루. 태식은 늘 아침마다 따뜻한 들깨 미숫가루를 마셨습니다. 구수한 향을 좋아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피곤할 때도 늘 그것을 찾았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들깨 미숫가루를 준비해 가겠다. 그 향이 혹시 기억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정임은 부엌으로 가서 들깨와 미숫가루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태식을 위해 만들던 그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만드는 그 음료에는 정임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정임은 며칠 동안 윤준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초조했습니다.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 알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정임은 다시 최경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경수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돈댁, 윤 사장님이 지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요.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최경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임은 안도했습니다. 최경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의 간절함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철이 정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임은 만철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철아? 만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윤 사장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정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형님이 계속 파고들면 큰일 납니다. 정임은 만철의 어조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만철아, 넌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만철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형님 사고 이후 일들을 정리했잖아. 그때 뭔가 알게 된 거 아니니? 만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님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17년이 지났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임은 만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철아, 저 사람이 형님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기억을 못하고 있어. 내가 도와줘야 해. 만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해? 넌 윤 사장님을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만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임의 질문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정임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만철아, 솔직하게 말해봐. 형님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어?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며? 만철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현장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만철은 주저앉았습니다. 형님, 저도 잘 모릅니다. 당시 연락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신분 처리가 복잡하게 꼬여 있었어요.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잡하게 꼬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신분증이 소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형님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만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정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만철은 울먹였습니다. 형님한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진짜 살아있다면 왜 연락이 없겠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임은 만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 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었어. 만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정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내봐야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만철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줘.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만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사고 현장은 대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10여 명이었고 그중 몇 명은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태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신 인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 정리하는 바람에 태식의 신분과 다른 피해자의 신분이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됐는데?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이해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죽었고 태식은 살아서 어딘가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미아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나중에라도 정정하지 않았어? 만철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당시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보험금이며 여러 절차가 이미 진행됐고 뒤집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정임은 이해했습니다. 만철이 두려워했던 건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법적, 사회적 파장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각종 처리된 절차들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철아,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야. 형님이 살아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만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형님. 저도 그게 맞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정임은 만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함께 해결하자.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제가 돕겠습니다. 정임은 안도했습니다. 만철이 협조한다면 당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임은 만철에게 당시 서류나 기록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철은 집에 일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만철과 함께 그 서류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만철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고 보고서, 신원 확인 서류, 보험 처리 서류 등이었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서류 속에는 당시 혼선이 있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DNA 검사 결과와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착오로 처리되고 사망 확인이 진행됐습니다. 정임은 확신했습니다. 윤준호가 태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함께 찾아야 했습니다. 최경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준호가 다시 만나는 것을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없이 둘만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최경수는 자신의 별장을 제안했습니다. 외진 곳에 있어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날 정임은 들깨 미숫가루를 보온병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물건 몇 가지도 챙겼습니다. 태식이 늘 쓰던 안경, 즐겨 읽던 책, 함께 찍은 사진들. 별장에 도착하니 윤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들어서자 윤준호가 돌아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임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정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정말 윤태식이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정임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윤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들깨 미숫가루예요. 제 남편이 좋아하던 거예요. 정임은 컵에 따라 윤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윤준호는 망설이다가 컵을 받았습니다. 향을 맡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향 낯설지가 않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윤준호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처음 마시는 건데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정임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경을 꺼냈습니다. 이 안경 제 남편 거예요. 혹시 써보시겠어요? 윤준호는 안경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써보았습니다. 그 순간 윤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도수 제 시력과 거의 같습니다.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시력이 특이했습니다. 한쪽 눈은 정상인데 다른 쪽만 약간 나빴습니다. 그래서 특수 제작한 안경이었습니다. 정임은 책도 꺼냈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던 시집이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윤준호가 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책 안에는 밑줄이 그어진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던 시였습니다. 윤준호는 그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 시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정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외우고 계세요? 윤준호는 책을 보지 않고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태식이 외우던 그 시였습니다. 심지어 억양까지 비슷했습니다. 정임은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태식이 맞아요. 윤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책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이 시를 알고 있는지, 왜 이 향이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임은 윤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윤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 머릿속이 뒤죽박죽입니다. 정임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윤태식이라면 왜 17년 동안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정임은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윤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기억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땐 우리가 함께 결정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윤준호는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1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조금씩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무렵 윤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임도 일어섰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최경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경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윤 사장님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정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윤준호도 조금씩 자신이 태식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을 되찾을 방법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1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윤준호는 별장을 떠난 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만 그 미숫가루 향이 떠올랐습니다. 안경을 썼을 때의 묘한 익숙함, 시를 외우고 있던 자신의 모습, 모든 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임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와 자신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나이만 든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윤준호는 왼손목의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있었습니다. 의사는 화상 자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17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전의 삶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경수였습니다. 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윤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최경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셨습니까? 명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냥 익숙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최경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사돈댁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윤태식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경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급할 것 없습니다. 사돈댁도 기다리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윤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자신의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윤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기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윤준호는 정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정임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장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오늘 오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모님 댁으로 찾아가도 될까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오겠다는 것은 더 깊이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좋습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가 되어 윤준호가 정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북동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정임은 대문 앞에서 윤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준호는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마당의 배치, 평상의 위치,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거리.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윤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처음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집은 태식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태식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었습니다. 윤준호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상 옆에 감나무, 담장 근처에 장독대, 현관 옆에 작은 화단. 하나하나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집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었어요. 제 남편이 직접 설계했습니다. 윤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의 구조, 창문의 위치, 복도의 길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윤준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윤준호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여행 사진, 학교 행사 사진들. 그 모든 사진 속에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준호와 똑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정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들깨 미숫가루였습니다. 윤준호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천천히 마셨습니다. 향을 음미하듯, 맛을 기억하듯, 이 맛 알 것 같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뭔가 떠오르시나요? 윤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마다 이걸 마시던 것 같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신문을 보면서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식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며 미숫가루를 마셨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늘 그렇게 했어요. 윤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정임 씨. 정임은 떨렸습니다. 윤준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제가 이 집 2층 안쪽 방을 알까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이 2개고 책상이 창가에 있고. 정임은 일어섰습니다. 가보실래요?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윤준호는 망설임 없이 복도 끝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태식이 쓰던 서재였습니다. 정임이 17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책장, 의자, 모든 것이 태식이 떠나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윤준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앉았던 자리처럼. 이 자리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임은 입을 가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태식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년필, 수첩, 명암철. 윤준호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태식의 필체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정, 해야 할 일들,
짧은 생각들. 윤준호는 그 글씨를 보며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이 글씨 제 글씨체와 비슷합니다. 정임은 다가가 윤준호 옆에 섰습니다. 당신 글씨예요. 당신이 쓴 거예요. 윤준호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일 출장. 돌아오면 도윤이랑 영화 보기로 약속. 정임이한테 꽃 사가기. 윤준호는 그 메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메모를 쓴 사람이 자신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마지막으로 쓴 메모예요. 그 다음날 당신은 떠났어요. 윤준호는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건축 관련 책들, 시집들, 소설들. 손이 자연스럽게 한 권의 시집으로 향했습니다.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밑줄 그어진 구절들이 보였습니다. 여백에는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그 메모들을 읽었습니다. 이 글씨도 제 글씨 같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책이에요. 늘 읽고 또 읽었어요. 윤준호는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떠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느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느낌만 있습니다. 정임은 윤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윤준호는 정임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임 씨, 제가 정말 윤태식이 맞다면 저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17년 동안 가족을 잊고 살았으니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윤준호는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17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윤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담장, 골목길, 모든 것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풍경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늘 여기 앉아서 석양을 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 풍경, 이 빛, 이 고요함, 모든 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임 씨, 네, 제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정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지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윤준호는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방을 조금 더 둘러봐도 될까요? 혼자서. 정임은 놀랐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러세요. 편하게 있다 내려오세요. 정임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윤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윤준호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책장을 만져보고 책상을 쓰다듬고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윤준호는 사진 속 신부를 보았습니다. 지금의 정임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랑,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떠오르려 했습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축하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윤준호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정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임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윤준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정임이 불렀습니다. 사장님.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이 집은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요. 윤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윤준호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발걸음이 자꾸만 멈췄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윤준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앞에 정임이 서 있었습니다. 윤준호가 떠날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뭔가를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윤준호는 호텔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임의 집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익숙한 느낌, 자연스러운 행동들, 저절로 나오는 기억의 파편들. 윤준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만 그 집 생각이 났습니다. 서재의 풍경, 마당의 감나무, 정임의 눈빛. 밤마다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어떤 공사 현장, 큰 소음, 무너지는 건물, 누군가를 구하려는 손길, 그리고 어둠. 윤준호는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게 기억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며칠 후 윤준호는 다시 정임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임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임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번엔 제가 장소를 정하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정임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어디로 갈까요? 윤준호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정임은 주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태식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의 국내 현장이었습니다. 약속날 정임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윤준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현장 입구에 서서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윤준호는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꿈에서 이런 곳이 자꾸 나옵니다. 무너지는 건물, 비명소리, 먼지와 연기.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사고 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만 있어요. 윤준호는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낡은 건물 골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준호는 특정 장소로 향했습니다. 마치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윤준호는 한 공간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정임은 윤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윤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뭔가 떠오르려는데 아프기만 합니다.
정임은 윤준호를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하지만 윤준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고 누군가 갇혀 있었어요. 정임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덮어 씌웠습니다. 제 점퍼를 누군가에게 덮어줬어요.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추웠나 봐요. 아니면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임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만철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분이 뒤바뀌었다고. 정임은 이해했습니다. 태식이 누군가를 구하려다 자신의 점퍼를 벗어줬고 그 바람에 신분이 혼선됐던 것입니다. 태식 씨 당신은 끝까지 착한 사람이었네요. 윤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태식이라고 부르셨나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름이에요. 윤태식? 윤준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윤태식.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가 울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윤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윤준호는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는 17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 돼요. 윤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관계들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정임은 이해했습니다. 윤준호로 살아온 17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현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윤준호는 차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임 씨, 네. 제가 만약 돌아간다면 아들은 저를 받아들일까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좋은 아이예요. 이해할 거예요. 1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에게도 이 상황은 충격일 것입니다. 도윤이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윤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 씨,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아직은 아들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확신이 설 때까지. 정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준호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윤준호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정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만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윤 사장님 또 만나셨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만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만약 모든 게 드러나면. 정임은 만철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만철아,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돌아오는 게 중요해. 만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임은 고마워했습니다. 만철아, 당시 사고 보고서 있지? 그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올게요. 며칠 후 만철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 명단, 신원 확인 과정,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특정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미상 생존자 한 명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송 날짜는 태식이 사망 처리된 날과 같았습니다. 만철아, 이게 뭐야? 만철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당시 혼란스러워서 일부 생존자가 다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어요.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형님일 수도 있겠네.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이 서류를 윤준호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도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임은 윤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자료예요. 윤준호는 호텔 라운지로 나왔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윤준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신원 미상 생존자, 이송 기록, 당시 혼선 상황. 모든 것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기록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신원 미상 생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윤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윤태식이에요. 제 남편이에요. 윤준호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여야겠군요. 정임은 윤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하지만 윤준호는 손을 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정임은 놀랐습니다. 사장님, 윤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정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보온병을 꼭 쥐었습니다. 다시 잃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라운지에 다른 손님들이 오가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요. 내일 들를게요. 정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정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버지를 찾았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윤준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태식의 공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맞죠? 제발 돌아와요. 이제 정말 가까이 있잖아요. 정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녁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임은 서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태식의 의자에 앉아 책상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공간에 있으면 태식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일어섰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윤준호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리겠습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정임은 며칠 동안 윤준호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참았습니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도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늘과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괜찮지.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색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하늘아. 걱정 마. 도윤은 어머니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도윤과 하늘이 돌아간 후 정임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윤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만철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정임은 긴장했습니다. 만철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뭔데? 전화로는 어렵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임은 불안했지만 만철을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만철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철아? 만철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숨긴 게 더 있습니다. 정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숨겼는데? 만철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17년 전 형님이 사고 당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정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만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슨 이유? 만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사고 당하셨을 때 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사망보험금, 산재보상금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도윤을 키웠고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만철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형님 명의로 된 빚이 있었습니다. 사업 관련 보증을 서신 게 있었거든요. 정임은 놀랐습니다. 무슨 빚? 형님이 친구 사업 보증을 서셨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금액이 꽤 컸습니다. 정임은 기억이 났습니다. 태식이 친구를 도와주려고 보증을 섰다는 것.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몰랐습니다. 얼마였는데? 2억 정도 됐습니다.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보험금으로.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빚을 갚는데 다 썼습니다. 형님께서 받으신 돈도 거기 들어갔고요. 정임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철이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드러나면 사망 처리된 모든 게 뒤집힙니다.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고 빚도 다시 살아나고. 정임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만철이 두려워한 건 단순히 행정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파장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야? 만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확신이 없었고, 만약 드러나면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정임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만철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철아,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내가 판단할 문제잖아.
만철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내봐야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만철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윤 사장님이 정말 형님이시라면 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보험금 문제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 협의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태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철아,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형님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만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함께 해결하자. 내가 도와줘. 만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임은 만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더 이상 숨기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만철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윤 사장님, 그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정임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윤준호라는 이름으로 17년을 살았잖아요. 그 이름으로 사업도 하고 관계도 맺었을 겁니다. 그걸 다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정임은 이해했습니다. 윤준호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집어야 하는 두려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만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릴게. 1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거야. 만철이 돌아간 후 정임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었지만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임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만철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습니다. 신분 회복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특수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하고 당시 행정착오를 증명하면 됩니다. 정임은 희망을 받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특수한 경우라 협의가 가능할 겁니다. 전액 반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정임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경수였습니다. 사돈댁,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윤 사장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정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최경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윤 사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정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때문인가요? 최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댁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이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최경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윤 사장님은 17년 동안 윤준호로 살았습니다. 사업도 성공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임은 들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큽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정임은 이해했습니다. 윤준호로 산 17년도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경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압박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최경수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댁. 사돈댁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윤준호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태식의 공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죠? 미안해요. 내가 찾아내서 당신을 힘들게 했네요. 정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찾아낸 게 잘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임은 서재에서 태식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책, 만년필, 안경, 작은 소품들. 모든 것에 태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태식이 쓰던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정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윤준호는 출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본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정임의 얼굴, 그 집의 느낌, 서재의 향기, 모든 것이 자신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17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윤준호는 호텔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에 짐은 간단했습니다. 가방에 옷을 넣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임이 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가져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임이 몰래 가방에 넣어줬을 것입니다. 윤준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윤준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차가 성북동을 지나갔습니다. 정임의 집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윤준호는 무의식 중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골목 어딘가에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준호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권을 내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윤준호라는 이름이 적힌 여권이었습니다. 윤준호는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곧 자신도 저 하늘로 떠날 것입니다. 윤준호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아니, 자신이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윤준호는 일어섰습니다.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받고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 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항 내 일부 구역에서 안전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그 단어가 윤준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현장 안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기억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사 현장, 큰 건물, 크레인과 비계들, 현장 점검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외침, 그리고 굉음, 무너지는 소리, 비명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군가를 구하려는 손길, 추워 너무 추워요. 떨리는 목소리. 윤준호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누군가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구조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굉음. 무언가가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어둠, 병원, 하얀 천장, 낯선 얼굴들. 신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환자는 누구죠? 혼란, 공백, 그리고 새로운 이름. 윤준호 당신 이름은 윤준호입니다. 윤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임의 얼굴, 젊은 시절의 정임, 웃고 있는 정임.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어린 도윤, 뛰어다니는 도윤. 아빠, 나 자전거 탈 수 있어. 우리 아들 대단한데. 성북동 집, 마당의 평상, 2층 서재. 여보, 여기 앉아서 보는 석양이 제일 예뻐요. 그래, 나도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17년 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이. 저는 윤태식입니다. 윤준호는, 아니 윤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식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탑승 못합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해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곧 출발하는데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태식은 탑승구를 나왔습니다. 출국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달렸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입국하시는 겁니까? 네, 출국 취소합니다. 절차를 밟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임아 미안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17년 전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태식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가야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임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전화로는 안 됐습니다. 직접 가서 말해야 했습니다. 차는 성북동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태식은 골목 하나하나를 기억했습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금을 내고 골목을 뛰어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나무 대문. 17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든 대문이었습니다. 태식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대문을 만졌습니다. 나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17년 전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평상, 화단.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정임이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정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임아나 태식이야. 정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억난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기억났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정임은 평상을 잡고 겨우 섰습니다. 정말이에요? 태식은 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말이야. 나 돌아왔어. 정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식은 정임을 안았습니다. 정임은 태식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임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괜찮아요, 돌아왔으니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태식이 좋아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태식은 정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7년의 세월이 남긴 주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으니 괜찮아요. 태식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정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요.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17년 만에 함께 보는 석양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하죠? 태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임은 태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이는 착한 아이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해할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아.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시간 많아요. 이제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은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7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날 밤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2층 서재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쓰다듬었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일 출장. 돌아오면 도윤이랑 영화 보기로 약속. 정임이한테 꽃 사가기. 태식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7년이나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정임이 서재로 올라왔습니다. 차를 가져왔습니다. 들깨 미숫가루였습니다. 마셔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예요. 태식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17년 전 매일 마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고마워, 정임아.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임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신분 회복 그리고 윤준호로 살았던 일들도 마무리해야 하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철이가 도와줄 거예요. 변호사도 알아봤어요. 태식은 놀랐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어요?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태식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다음 날 만철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태식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태식은 일어섰습니다. 만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나야. 태식이야. 만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세요? 태식은 만철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만철아. 오래 걸렸지? 만철은 태식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숨긴 게 많아서. 태식은 만철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만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적인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만철아. 며칠 후 정임과 태식은 도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만 전했습니다. 도윤이 하늘과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서 낯선 남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도윤과 하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식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윤준호를 만난 것, 조사한 것, 기억이 돌아온 것,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중학교 입학식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태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도윤은 사진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7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밤 그리워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식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7년 만에 만났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돌아오셨으니 괜찮아요. 정임과 하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만철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DNA 검사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윤태식의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보험금 문제는 협의로 해결됐습니다. 특수한 경우라는 게 인정됐습니다. 태식은 윤준호로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최경수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최경수는 태식을 축하했습니다. 다시 가족을 찾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사돈댁이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좋네요. 1년 후 가족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태식은 작은 건축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다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임은 태식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17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도윤과 하늘은 자주 집을 방문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성북동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네 사람은 평상 앞에 섰습니다. 태식과 정임이 가운데 섰습니다. 도윤과 하늘이 양옆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데 정임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족 사진이 생겼네요. 태식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하늘이가 아빠 좋아하는 음식 만든대요. 태식은 웃었습니다. 그래, 꼭 올게.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네 사람은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놓지 않은 마음이 결국 사람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태식은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정임아.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임은 태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요. 도윤과 하늘도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7년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정임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 한 마음으로 남습니다.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17년이라는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